늦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 남자가 여자를 업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승합차가 맹렬히 추격해 왔어요. 남자는 28세, 전직 미군 출신의 보디가드였습니다. 여자는 56세, 28년 동안 재벌가 저택에 갇혀 살았던 며느리였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이 여자를 감시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여자의 시어머니가 고용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자는 발견했습니다. 비밀 금고에 숨겨진 28년 전의 기록을, 신생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를요. 승합차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남자가 소리쳤어요. 차 세워.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28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뿐이었어요. 이제 폭풍 같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저택의 복도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미연의 침실 앞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후문 쪽에 조용히 정차해 있었고 4명의 남자가 들것과 의료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박필순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니 협조하라는 간단한 메시지만 받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들의 체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범한 응급구조사 같지 않았어요. 어깨가 유난히 넓고 걸음걸이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멈춰섰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위에서 부른 사람들이야 비켜. 저도 그분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절차는 지켜야죠. 에이든이 서늘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짜증스럽게 지갑을 꺼내 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에이든은 그것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남자가 건넨 사원증을 살피던 에이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구급업체 소속이었으나 남자의 거친 손마디와 목의 문신은 의료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진표 있습니까? 그런 건 병원 가서 확인해. 지금 바로 이송하라는 게 박 여사님 명령이니까. 환자 이송에 문진표 없이 움직이는 건 불법입니다. 주치의의 서명이 담긴 문진표를 보여주시죠.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시간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죠. 에이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직원입니다. 하지만 제 고용계약서에는 피고용인의 신변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협조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실 문이 안쪽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미연이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떨리는 두 손. 그녀는 문틈에 매달리듯 서서 에이든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한테 저를 넘기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미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저 안 가요. 에이드는 본능적으로 미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가득했어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이드는 미연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멍투성이었습니다. 주사 자국이 여러 개 박혀 있었어요.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었습니다. 손목뿐이 아니었습니다. 팔뚝 안쪽에도 손등에도 보랏빛 멍이 번져 있었죠. 에이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약물 투여 기록 보여주십시오. 그런 건 병원 가서 하는 거야. 아니요. 환자 이송 전 투여 예정 약물은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남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사기와 약병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정제였습니다. 그것도 강한 용량이었어요. 이 약은 의사 처방 없이 투여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있습니까? 박 여사님이 허락하셨어.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사 서명이 필요해요.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누구 월급 받아먹고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바로 그때 에이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에이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자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나?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고용계약서 3조 2항에는 피고용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조항에 위배됩니다.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송팀한테 전화 바꿔주게. 에이드는 전화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철수한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남자들이 들 것을 들고 복도를 내려갔습니다. 승합차가 후문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에이드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미연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에이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미연이 아니라 감옥이었다고. 새벽의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에이든이 미연의 전담 보디가드가 된 것은 정확히 보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박필순 여사가 직접 면접을 받습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주게. 이 집은 넓고 며느리는 약해. 자네가 필요하네.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킨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미연은 저택 2층 끝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식사도 혼자, 산책도 혼자,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못 본 척했죠. 에이든에게 주어진 방은 미연의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편의를 위한 배치라고 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경호가 아니라 감시였다고. 입주 사흘째 되던 밤 에이든은 자신의 방을 점검했습니다. 미군 시절 익힌 습관이었어요. 천장, 벽면, 가구 뒤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책상 아래 전화기 뒷면에 붙어 있는 작은 검은 점을 말이에요.
먼지처럼 보이지만 달랐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무 정교했어요. 최신형 도청 장치였습니다. 에이드는 그것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미연의 서재도 확인해 봤습니다. 서재에는 3개가 더 있었습니다. 책장 뒤, 창문 틀, 심지어 액자 뒷면에까지 숨어 있었죠. 누군가 미연의 모든 말과 움직임을 듣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청기를 역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평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식사는 드셨습니까? 아무 의심도 받지 않을 만한 말들이었습니다. 박 여사 측에서는 에이든이 순종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화는 산책길에 나눴습니다. 바람소리가 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요. 입주 일주일째 되던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이든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언니, 이 옷 진짜 예쁘다. 나한테 주면 안 돼? 에이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미연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침대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여자는 계속 옷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이 목걸이도 이쁘네. 언니는 어차피 안 나가잖아. 내가 대신 차고 다녀도 되지? 에이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한미연 씨 전담 경호원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호원? 나 회장님이 잘하는 사람이야. 여기 드나들 수 있어.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면 퇴실해 주셔야 합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진짜? 회장님한테 말할 거야. 말씀하십시오. 저도 박 여사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에이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옷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쿵쿵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에이든은 바닥에 흩어진 옷들을 주워 정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에이든은 또 다른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때 미연에게 배달된 죽을 보았습니다. 하얀 참깨죽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에이든은 미군 시절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학 물질간이 검사 방법이었어요. 그는 늘 가방 안에 작은 검사 키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미연이 잠든 후 에이든은 죽 한 숟가락을 떠서 테스트했습니다. 작은 시험지에 죽을 묻히고 시약을 떨어뜨렸어요. 색이 변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했죠. 진정제 성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강한 용량이었어요. 에이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약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미연이 항상 멍하고 기운이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에이든은 죽그릇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감옥이었고 미연은 죄수였으며 자신은 간수가 되라고 고용된 거였다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명령만 따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에이드는 미연의 식사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음식을 검사했어요.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교체했죠. 일주일 후 미연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생겼어요. 말투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 여사가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에 강제 이송이 그것이었죠. 에이드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연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깨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이든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에이든이 저택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는 미연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집사와 요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모님의 친정아버님, 그때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서요. 쉿, 조용히 해. 그 얘기하면 안 돼. 에이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배임 혐의라고 했지만 다들 알잖아요. 회장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 그러게요. 작은 사모님 친정이 무너지고 나서 많이 달라지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요. 에이드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연이 왜 그토록 고개를 숙이고 사는지를 말이에요. 힘 있는 친정이 있을 때는 달랐을 겁니다. 당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후 미연은 의지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그걸 이용했어요. 도망갈 곳 없는 며느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며칠 후 박 여사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택 대연회장에 손님들이 가득 모였어요. 정치인, 기업인, 유명 인사들이 박 여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이드는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미연을 봤죠. 미연은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얼굴에는 연한 화장이 되어 있었어요. 언뜻 보면 우아한 재벌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드는 알아챘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가에 억지로 올린 미소가 경련으로 흔들렸죠. 한 손님이 미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연 씨,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런 훌륭한 시어머님을 모시다니. 미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더 배울 게 많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봤으니까요. 박 여사가 미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다정한 척하는 동작이었지만 미연의 몸이 움찔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순종적이에요.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부리죠.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에이드는 그 말 속에 숨은 칼날을 느꼈어요. 순종적이라는 말은 길들였다는 뜻이었고 말썽 안 부린다는 말은 저항할 힘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미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이든이 뒤를 따랐어요. 미연은 방문을 닫자마자 한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하려 했습니다. 에이든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미연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드는 미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산책 좀 하시겠습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저택 뒤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이었어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에이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청 장치가 없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미연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에이든이 그 옆에 섰습니다. 보셨죠? 제 진짜 모습을요. 에이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전 인형이에요. 말하라면 말하고 웃으라면 웃는 인형.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목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에이든은 처음으로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디로요? 친정은 무너졌고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이혼하면 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전 아직 찾아야 할 게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아기 양말이었습니다. 한 짝만 남아 있었어요. 색은 발에서 거의 회색에 가까웠지만 원래는 하늘색이었을 겁니다. 미연이 양말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발목 부분에 작은 자수가 있었어요. 제이라는 알파벳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뒀어요. 진우라고요. 영어로는 제이. 그래서 이니셜을 쓰놓았죠. 미연은 그 양말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 아이예요. 28년 전에 조산으로 나왔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했죠.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에이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연이 계속 말했어요. 아이 얼굴도 못 봤어요. 울음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냥 죽었다고만 하더라고요. 장례도 시어머니가 다 처리하셨어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계속 내찾고 있어요.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에이든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다들 제가 미쳤다고 해요. 망상에 빠졌다고 하죠.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양말 한 짝만은 진짜예요. 제가 직접 아이를 위해 뜬 거거든요. 미연의 손가락이 양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다음 날 에이든은 미연의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구석구석 살폈어요. 서재 한쪽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그중 한 권을 빼냈어요. 두꺼운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조각들이었어요. 아주 작게 찢어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에이든은 그것들을 주워 모았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28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작은 생명체가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아기였죠.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사랑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에이든은 그 조각들을 천천히 맞춰봤습니다. 퍼즐처럼 하나씩 이어갔어요. 완성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미연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정말 존재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던 겁니다. 28년 전 이 저택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졌던 거였죠. 에이든은 사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연의 아이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 에이든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베넷 저고리였어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입양할 때 함께 왔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에이드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연한 크림색 천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색이 많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고리 안쪽 목 부분에 작은 자수가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에이드는 스탠드 불빛 아래로 저고리를 가져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J라는 알파벳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에이든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미연이 보여준 아기 양말이 떠올랐어요. 그 양말 발목 부분에도 똑같은 J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미연이 말했었죠. 아이 이름을 진우라고 지었어요. 영어로는 J. 그래서 이니셜을 수놓았죠. 에이드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이니셜이었습니다. 같은 J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드는 평소처럼 미연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복도 끝에서 메이드 2명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에이든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또 양말 들고 있던데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러게. 애는 죽었는데 계속 살아있다고 우기시잖아. 귀신이라도 본 거 아냐? 두 메이드가 킥킥 웃었습니다. 에이든의 표정이 굳었어요. 메이드들이 미연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정신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망상이 심하신 것 같은데. 쉿, 들으시면 어떡해. 안 들리실걸? 요새 약 드시니까 멍한 상태잖아. 에이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메이드들이 놀라 멈춰 섰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아, 저희끼리 한 얘기인데요. 사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메이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메이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냥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들은 정규 직원이 아닙니다. 파견직이죠. 에이드는 이미 조사를 해뒀습니다. 이 메이드들은 한 달 전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소개한 사람은 박 여사의 비서였습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메이드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이든이 다시 물었어요. 대답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요. 한 메이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시키신 대로 그만하면 됐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메이드들이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에이드는 문을 열고 미연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기 양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이드들의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에이드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에이드는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사용하지 않는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에이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미연이 있었습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기 양말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에이드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 방은 원래 아기 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벽지 자국을 보니 아기 침대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28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소음 측정기였어요. 원래는 경호 현장에서 쓰는 장비였습니다. 그는 측정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미연의 자장가는 특정 주파수로 나타났습니다. 에이드는 그 수치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신호였어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에이드는 측정기를 끄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에이드는 박 여사의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비서는 저택 별관에서 일했어요. 에이든이 문을 두드리자 비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메이드들이 작은 사모님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시킨 겁니까?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증거라도 있나? 메이드들이 직접 당신 이름을 댔습니다. 녹음도 해뒀고요. 에이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녹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비서는 몰랐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많이 압니다. 그리고 더 알아낼 겁니다. 에이드는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께 말씀드리겠네. 그러십시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에이드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아이. 하지만 정말 죽은 걸까요? 에이드는 자신의 벤의 저고리를 만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부드러운 천이 느껴졌어요. 제이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진 저고리. 미연의 양말과 같은 로고가 있는 저고리. 28년 전 누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 사람은 평생 죽은 아이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라고. 28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말이에요. 에이드는 사흘 동안 비서의 동선을 관찰했습니다. 비서는 매일 오후 3시에 별관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박 여사에게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 시간이 기회였죠. 셋째 날 오후 3시 에이드는 움직였습니다. 별관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서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미군 시절 배운 기술이었어요. 자물쇠를 조작하는 법 말이죠. 3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드는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는 책장 뒤를 살폈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어요. 한쪽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속이 빈 소리였죠. 책을 치우고 벽판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작은 문이 열렸어요. 비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이드는 연도를 확인했어요. 1997년, 28년 전 파일을 찾았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1997년 3월 15일 신생아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인은 미수가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사 서명이 있었습니다.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든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서 모서리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실제 처리 파일 나항 참조. 에이든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검은색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에이든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장부였습니다. 1997년 3월 15일 오전 2시 45분 조산으로 남아 출생. 체중 2kg, 호흡 정상, 울음소리 양호. 어르신 지시로 산모와 격리. 해외 입양 중개기관 연락 완료. 산모에게 사망 통보. 아이 공항 이송. 에이든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빼앗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연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에이든은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7년 2월 산모에게 자궁 수축제 투여 시작. 산모 모르게 식사에 섞어 제공. 목적 조기분만 유도. 어르신 지시 장애 가능성 있는 아이는 필요 없음. 빨리 정리할 것. 에이든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일부러 조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미숙아였지만 살아남았어요. 에이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에이든은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금고를 닫고 책을 원위치시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에이든은 재빨리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별관을 나왔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에이든은 미연의 방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에이든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난 너를 안아보지도 못했어. 얼굴도 보지 못했어. 손가락 하나 만져보지 못했단다. 그게 제일 아파. 엄마가 한 번도 널 안아주지 못한 게 제일 미안해. 에이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미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해. 어머님 목소리에 슬픔이 없었어. 그냥 차가웠어.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한 것처럼. 그래서 난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정말 죽었다는 걸 말이야. 에이든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연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28년 동안 미연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녀를 미쳤다고 했죠. 에이든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노트의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입양 중개기관. 에이든은 자신의 입양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양부모님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였어요. 그 서류에도 똑같은 기관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3월 15일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의해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실려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백만장자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좋은 교육을 받았고 군인이 됐고 지금은 에이든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에이드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28년 전 사라진 아이가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어요. 에이드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미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요. 그녀가 28년 동안 찾던 아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눈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를 막아야 했어요.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그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에이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움직일 거라는 것을요. 이번엔 더 강력하게, 더 잔인하게 미연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에이든이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저택에 낯선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세단 세 대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었죠.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 2명도 함께였습니다. 의사들이었어요. 에이드는 2층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1시간 후 박 여사가 에이든을 불렀습니다. 1층 서재로 내려오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에이든은 미연의 방문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자물쇠를 채운 게 아니라 밖에서 잠근 거였죠. 에이든은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변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의사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지 말고 서 있게.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에이든은 그대로 섰어요. 자네 일은 오늘로 끝이야. 짐 싸서 나가게. 이유를 묻겠습니다. 이유? 자네가 고용된 목적을 잊었기 때문이지. 며느리를 보호하라고 했지. 며느리 편을 들라고 하지 않았어. 에이든은 침묵했습니다. 박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내 사무실을 뒤진 것도 알고 있네. 별관 경비 카메라에 다 찍혔어. 에이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를 놓쳤던 겁니다. 그 파일들은 기밀이야. 무단 침입과 절도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 박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이든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조용히 나가준다면 눈 감아주겠네. 어떤가? 한미연 씨는요? 그건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박 여사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거야. 전문의들이 진단을 내렸거든.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일어나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환자는 망상, 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해 위험도 높고요.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에이든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으니까요. 한미연 씨는 정상입니다. 자네가 의사인가? 전문가의 소견이 여기 있네.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본인도 동의했어. 치료받고 싶다고 했지. 그럴 리 없습니다. 증거가 있네. 박 여사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동의서였습니다. 미연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건 강요한 겁니다. 증명할 수 있나? 변호사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서명했네. 강요 같은 건 없었어. 에이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가요.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에이든이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막아. 에이든보다 변호사들이 먼저 문을 막았습니다. 3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에이든은 1명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팔을 붙잡았죠.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나요. 저 정신 안 이상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에이드는 힘을 썼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목을 조였습니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대기시켜둔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실로 데려가. 박 여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에이드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넷이었어요. 결국 팔이 뒤로 꺾이고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졌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에이드는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미연 씨, 사모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의 남편 강진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진욱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를 어디 데려갔습니까? 병원이지. 어디 가겠어. 그건 불법 감금입니다. 진욱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불법? 내가 남편으로서 서명했는데 뭐가 불법이야. 합법이지, 합법. 진욱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2번 동의서. 보호자인 내가 사인했어. 아내가 정신병이 있으니 치료받게 한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에이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맞습니까? 뭐? 2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조강지처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끄러워. 넌 뭘 알아?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아내를 팝니까?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내 빚을 갚아주셨어. 사업 실패한 것도 수습해 주셨고, 대신 이것만 해달라고 하셨지. 서명 하나만 하라고. 진욱이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어차피 아내는 맨날 우울해하고 이상한 소리만 했어. 주군의 타령만 했다고. 차라리 병원 가는 게 나아. 에이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남편이 맞나요? 20년 넘게 같이 산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나요? 그리고 말이야. 진욱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내 폐물 좀 챙겼어. 어차피 병원 가면 필요 없잖아. 내 여자친구한테 줄 거야. 그 친구가 그걸 좋아하거든. 에이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욱은 아내의 폐물을 내연녀에게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지하실에 감금되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에이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넌 내일이면 여길 떠날 거니까. 남편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어요. 에이든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연을 구해야 했어요. 그는 지하실을 살폈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환기용 창문이었습니다. 에이든은 의자를 쌓아 올렸습니다. 창문에 올라갔습니다. 창틀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힘을 줘서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창문이 열렸어요. 좁았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에이든은 몸을 비틀어 창문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팔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택 뒤편이었어요. 에이든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알아야 했어요. 에이든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업계 동료였죠. 급하게 부탁 하나 할게. 오늘 오후에 강제 입원된 사람 찾아줄 수 있어? 사설 정신병원일 거야. 힘들긴 한데
한번 알아볼게.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어. 강북에 있는 사설병원이야. 근데 거기 소문 안 좋아. 돈만 주면 사람 가두는 곳이거든. 에이드는 주소를 받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에이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관찰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했어요. 미연을 구하기로요. 그녀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녀는 구조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에이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를 말이에요. 병원은 강북의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희미하게 발에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철조망이 높게 쳐져 있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 감옥 같았죠. 에이드는 후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가 한 명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한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경비가 고개를 돌린 틈을 타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에이드는 한 층씩 올라가며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3층 끝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에이드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간단한 자물쇠였습니다. 도구를 꺼내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미연 씨, 에이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에이든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구하러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에이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연은 그 손을 보며 떨었어요. 안 돼요. 들키면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상관없습니다. 빨리요. 미연은 망설이다가 에이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든이 그녀를 일으켰어요. 걸을 수 있습니까? 약을 많이 먹였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든은 주저없이 미연을 업었습니다. 제게 기대세요. 절대 손 안 놓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재빨리 옆 복도로 돌았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저기요. 서세요.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에이든은 멈추지 않았어요.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후문으로 나가려는데 경비들이 막아섰어요. 내려놓고 얌전히 서. 에이든은 미연을 안전하게 등 뒤로 돌렸습니다. 경비 한 명이 달려들었어요. 에이든은 옆으로 피하며 경비의 팔을 틀었습니다. 경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다른 경비가 덤벼들었습니다. 에이든은 미군 시절 익힌 기술을 사용했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경비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에이든은 다시 미연을 업었습니다. 후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주차장으로 달렸습니다. 택시는 이미 떠났어요. 하지만 병원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미연을 조수석에 태웠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 좋게도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경비들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빗길을 달려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에이드는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보낸 추격대였습니다. 한미연 씨, 안전벨트 확실히 매세요.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벨트를 맸어요. 에이든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길이었지만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했어요. 미군 시절 운전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승합차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옆 차선으로 나란히 왔어요. 창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뭔가를 외쳤습니다. 차 세워. 안 그러면 받아버린다. 에이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급회전을 했어요. 승합차가 미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승합차는 너무 커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에이든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승합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에이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은 조수석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에이든은 외곽의 작은 모텔에 차를 세웠어요. 미연을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자 미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인가요?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에이든이 무릎을 꿇고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에이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25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미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에이든은 천천히 재킷을 벗었습니다. 셔츠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불꽃 모양의 모반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반점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제 양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양될 때 이 모반 때문에 신원 확인이 쉬웠다고요. 한국 병원 기록에도 똑같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에이든의 어깨를 만졌어요. 내 아기한테 있던 거예요. 잠깐 한번 봤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불꽃 모양이었어요. 정확히 이렇게 생겼었어요. 에이든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도 에이든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내 아기. 미연이 에이든을 껴안았습니다. 에이든은 그녀를 받아 안았어요. 2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아이를 찾아 헤맸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미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에이든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줬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미연이 조금 진정했습니다. 얼굴을 들어 에이든을 봤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닙니다.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연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기쁨도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에이든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에이든은 미연을 모텔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유전자 검사센터였어요. 에이든은 전날 밤 미연이 잠든 사이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해뒀습니다. 검사 의뢰를 마치고 센터를 나오며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7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에이든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양부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에이든은 지난 보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썼어요. 저택에서의 감시, 미연의 강제 이송 시도, 28년 전의 입양 비리,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파일 확인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구나. 범죄다. 에이든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 변호사팀을 한국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겠다. 이틀 안에 도착한다. 에이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비즈니스의 지장이 아들보다 중요한 비즈니스는 없다. 그리고 말이다, 에이든. 다음 메시지가 천천히 떴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된다. 그 집안 내가 무너뜨리겠다. 준비됐다. 신호만 보내라. 에이든은 눈을 감았습니다. 양부 로버트 윌리엄스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에이든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에이든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의 집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박 여사의 오른팔이었어요. 28년 전 입양 과정을 직접 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이든은 조사를 통해 그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김 실장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이든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 그 집 보디가드. 맞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김 실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든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뒤로 물러섰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1997년 3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처리했잖습니까? 신생아를 입양기관으로 넘긴 사람이 당신입니다. 에이든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밀 금고에서 찍은 장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당신 필체로 쓰여 있습니다. 김 실장은 사진을 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신생아 유괴, 문서 위조, 불법 입양 알선. 전부 중범죄입니다. 무기징역감이에요. 김 실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어르신 명령이었어요. 명령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에이든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입 다물고 어르신과 함께 감옥 가기. 둘째, 진실을 말하고 살길 찾기. 김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말하면 어르신이 저를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럴 힘이 곧 없어질 겁니다. 에이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팀이 오고 있어요. 경찰 조사도 시작될 겁니다. 어르신의 권력은 곧 무너집니다. 그때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고 싶습니까? 김 실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에이든이 재촉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말하겠습니다. 전부 말하겠어요. 에이든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2월 어르신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는데 아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 없애려 했습니까? 장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어르신은 장애가 있는 손주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셨죠. 에이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 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낙태를 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불가능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기분만 유도. 맞습니다. 며느리 몰래 자궁 수축제를 식사에 섞었어요. 한 달 동안 조금씩 먹였습니다. 결국 조산했죠. 김 실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건강했거든요. 작았지만 울음소리가 컸어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양을 보냈습니까? 어르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입양기관과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부유한 부부가 입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사망 진단서도 위조했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다 매수했죠. 에이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김 실장은 에이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맞습니다. 28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에이든이 일어났습니다. 이 증언은 법정에서 하게 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듯 했어요. 에이든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생겼습니다. 에이든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미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에이든이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김 실장이 전부 자백했어요. 28년 전 일을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끝나는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어요. 에이든이 미연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양부님이 이틀 후에 한국에 오십니다. 변호사팀도 함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겁니다. 미연이 에이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할 겁니다. 에이든이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싸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희망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 로버트 윌리엄스가 도착했습니다. 70대 초반의 백발 노신사였지만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변호사 3명이 따랐죠. 에이든이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를 보고 걸어왔어요. 아들, 아버지,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로버트가 에이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로버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곧 뵙게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먼저 일부터 처리하자. 로버트가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한국 법무법인과 이미 계약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내용은 신생아 유괴, 불법 입양 알선, 문서 위조, 강요, 불법 감금, 전부 형사 범죄입니다.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재벌 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아버지 회사와 거래가 있었습니까? 물류 계약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없어. 어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로버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내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어. 미국에서 그 그룹과 거래하는 회사들 말이야. 전부 손을 떼라고 했지. 에이든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로버트가 미소 지었어요. 그 집안 주가가 이틀 새 10% 떨어졌다. 더 떨어질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연한 일이야. 이제 그 시설에 대해 말해봐라. 내가 말한 불법 요양원 말이야. 에이든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강북에 있는 사설 정신병원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시설이지만 실제로는 돈만 받고 사람을 가두는 곳이에요. 증거는 제가 직접 침투했을 때 본 겁니다. 환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었어요. 과다 투약, 폭력, 강제 노역까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곳을 계속 놔둘 순 없지. 언론에 제보해라. 이미 준비했습니다. 탐사 보도팀과 접촉했어요. 오늘 저녁에 잠입 취재를 할 겁니다. 좋아. 나도 함께 가겠다. 아버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내 친어머니가 갇힐 뻔한 곳을 직접 봐야겠어. 에이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에이든과 로버트 그리고 탐사 보도팀이 병원 근처에 모였습니다. 기자 2명과 카메라 감독 1명이었어요.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로 위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상담받는 척하면서 내부를 촬영할 거예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후문 쪽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일행이 흩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에이든은 후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건물 내부가 보였습니다. 3층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철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담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어요.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복도에 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멍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환자가 거부했습니다. 저 약 먹기 싫어요. 너무 졸려요. 간호사가 환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입 벌려. 안 그러면 격리실 간다. 에이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30분 후 기자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충분히 찍었습니다. 이건 수용소 수준이에요.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강제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임금도 없이요. 그리고 폭언과 폭행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로버트가 화를 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이건 범죄야. 오늘 밤 뉴스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제보할게요. 기자들이 서둘러 떠났습니다. 에이든과 로버트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오늘 밤 뉴스에 나옵니다. 에이든이 대답했습니다. 로버트가 미연에게 다가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입니다. 에이든의 아버지입니다. 미연은 로버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셔서요. 로버트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밤 9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북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불법 감금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화면에 병원 내부 영상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 묶여 있는 장면, 과다 투약 장면, 폭력 장면이 모두 공개됐어요.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병원 원장과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원장과 간호사들이 연행됐어요. 그리고 그 병원과 계약했던 박 여사의 이름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에이든은 미연과 함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대결을 위해서였어요. 저택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에이든이 먼저 내렸어요. 미연을 부축해서 함께 걸었습니다. 경비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비키십시오. 에이든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경비들이 망설였어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인터폰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오게 해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연과 에이든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박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강진욱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연이 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미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아이 어디 있습니까?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 망상에서 못 깨어났나? 망상이 아니에요. 미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미연이 에이든을 가리켰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8년 전 어머님이 빼앗아간 제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제 아이예요. 박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있습니다. 에이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합니다. 저는 한미연 씨의 친아들입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에이든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명령이었습니다. 신생아를 해외로 보내라고.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강진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에이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시킨 일이에요. 진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했어요. 아내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에이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에이든. 자네는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DNA 검사 결과 봤어. 자네 어머니가 한미연이라면 아버지는 나야. 에이든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욱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계속 말해보십시오. 에이든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자랐다. 미국 대학 나오고 군대도 다녀오고 훌륭한 청년이 됐어.
로버트 윌리엄스의 양아들이라니 대단하지 않나? 진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어요. 애원하는 표정이 아니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화해하자. 자네는 내 친아들이야. 법적으로도 그래. 자네가 날 용서해주고 회사를 함께 일으키면 어떻겠나? 자네 양아버지 인맥도 있고. 닥치십시오. 에이든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뭐, 핏줄이 어딜 가나? 자네 몸에 흐르는 피는 흐를지 몰라도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에이든이 진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자격입니다. 당신은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겠다고 할 때 비웃었죠.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윌리엄스는 달랐습니다. 남의 아이였던 저를 아들로 키웠어요. 밤마다 악몽 꿀 때 안아주셨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군대 갔다 올 때 공항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에이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진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난 자네 친아버지야. 법적으로도 아닙니다. 에이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출생신고는 미국에서 됐습니다. 법적 아버지는 로버트 윌리엄스예요. 당신과 저는 한국법으로도 미국법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설사 핏줄이라고 해도 전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미연이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멸의 눈빛이었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욱이 울먹였어요. 미연아, 제발. 우리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30년 동안 당신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경찰이 곧 옵니다. 당신도 어머님도 전부 조사받을 겁니다.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뭘 어쩌겠나? 내게는 변호사가 있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이제 없습니다.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모든 거래를 끊으셨어요. 미국 기업들도 전부 손을 뗐습니다. 그룹 주가는 폭락했고요. 박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전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경찰이 박 여사와 강진욱을 연행한 다음 날 재벌 그룹 본사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이사회에 직접 나타난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놀라 일어났어요. 로버트는 미국 최대 물류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성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대주주였죠. 앉으시죠. 로버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다시 앉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통보를 위해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귀사와의 모든 기술 제휴를 철회합니다. 투자 자금도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회장님,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상관없습니다. 로버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들을 버리고 그 어머니를 죽이려 한 지방과는 단 1초도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이미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파트너사들 전부요. 모두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로버트가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귀사의 주가는 지난 사흘간 20% 폭락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게 당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로버트가 돌아섰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강진욱이었습니다. 윌리엄스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진욱이 로버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졌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일어나십시오. 로버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을 아내와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지키지 않았죠. 이제 와서 몰랐다고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회사가 망하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로버트가 진욱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회장 자격이 없습니다. 물러나십시오. 로버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진욱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같은 시각 검찰청에서는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박필순 씨를 신생아 유괴, 문서 위조, 불법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최진태 씨를 방조 및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모 씨 등 공범들도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피해자의 증언, 공범의 자백, 그리고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 김 실장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1997년 3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필순 씨의 지시로 신생아를 해외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아이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전부 박필순 씨의 명령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 여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판사가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실장, 내 사무실로 와. 박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회의 준비는 됐나? 손님들이 오신다고. 박 여사가 계속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연과 에이드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해변이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연이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에이든이 옆에 앉았어요. 에이든. 미연이 처음으로 에이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든이 미연을 안았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연이 에이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미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아기 양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간직했던 그 양말이요. 이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미연이 양말을 바라봤습니다. 이 양말은 잃어버린 아기를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기는 찾았으니까요. 미연이 일어섰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미연은 양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양말이 파도에 밀려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미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에이든이 다가와 미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실 겁니까? 그럴까 해요. 여기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들. 미연이 처음으로 에이든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미연과 에이든 그리고 로버트가 함께 걸었습니다. 미연은 재벌가의 재산을 모두 포기했어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져갈 건 추억뿐이었죠.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로버트가 미연에게 말했어요. 미국 집은 넓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에이든을 잘 키워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훌륭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요.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심사대를 지나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에이든이 미연을 부축했어요. 미연의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에이든이 처음으로 미연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미연이 에이든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연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등졌어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앞만 보고 걸을 거예요. 아들과 함께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달빛이 쏟아졌어요. 2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빼앗겼던 아들을 되찾았고 감옥 갔던 삶에서 벗어났어요. 악은 무너졌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미연과 에이든은 이제 새로운 아침을 향해 걸어갑니다. 핏줄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28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낯선 아이를 아들로 키운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아요.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